우리가 지난 시간에 끝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타로는 점수가 나지 않는다. 프로이트가 점수가 난 위대한 그 홈런을 친 이유는 이렇게 뭐 지금까지 내세운 명제 때문만은 아니고 그 이후에 엄청난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연타석 홈런을 치는 이제 또 마지막 꿈의 해석, 꿈의 원리에 그 제3의 벡터의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령 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를 느낀 사람이 있다. 잠을 잘 때. 그래서 욕구 충족의 소변 보는 욕구 충족의 꿈을 꾸더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왜 욕구 충족의 꿈이 다 다를까? 사람마다 왜 다 다를까 하는 겁니다. 꿈이.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소변을 보고 싶을 때 꾸는 꿈이 다르지 않아야지 정상 아닌가요? 그럼 왜 다를까 이거지. 바로 제3의 벡터를 가정해야 된다. 이 제3의 벡터는 아까 소변욕과 수면욕과 다르게 전혀 다른 벡터인데 이 벡터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만약 꿈이 제3의 벡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욕구 충족의 꿈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같은 욕구의 충족의 꿈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마다 다른 어떤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을 제3의 벡터라고 하자. 그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밑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주체마다 욕구 충족의 꿈이 서로 다른 것은 자, 첫째, 과거의 개인적인 체험의 수용이 다르고, 즉 같은 시기, 같은 장소, 같은 상황에 있었던 주체들끼리도 달라요. 어떤 사건을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이 다르고, 동시에 어렸을 적에 실현시키지 못한 억압된 욕망의 기억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욕구 충족의 꿈이 각자가 다른 이유는 첫째 여기서부터 해봅시다. 첫째, 각 인간 주체가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여기에 기억된 여러 가지 경험의 기억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어린 시절의 경험, 그 경험에 대한 기억에는 각자 나름의 성취시키지 못한 욕망이 숨어 있다. 이렇게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형제가 같은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형제가 같은 상황에서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이 뭘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여기 기억에 수용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트라우마의 꿈이라고 하더라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프랑스의 말이죠. 반소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반소설이라는 게 안티로망이라고 하는데요. 그 반소설이라는 것은 일정한 소설이 일정한 스토리를 가지고 처음부터 기승전결로 해가지고 쭉 일정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어. 사건이 있는데 요쪽에서 보면서 이야기를 전개시키다가 갑자기 다른 쪽에서 본 사람들의 입장을 또 전개시키고 그러다가 또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에서 많은 서로 다른 위치와 서로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동시에 이렇게 합쳐놓은 그런, 이게 소설이 재미가 없어요. 서로 무엇이에요? 마치 이렇게 돼요. 쪼개져 있어요.
쪼개진, 더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깨진 거울에 사건을 비춰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깨진 거울에 토막토막 요 깨진 유리 조각의 요런 모습, 이게 서로가 다르면서, 그런데 그것을 다 읽었을 때 그 사건의 어렴풋한 윤곽은 드러나요. 그러나 그 윤곽이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이런 식의 재미없는 소설, 이것은 안티로망이 다 이렇게 썼다는 게 아니라 안티로망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소설을 썼어요. 쓴 안티로망이 있다는, 안티로망의 한 종류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에 우리가 여러 주체가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각 주체에게 기억에 수용되는 것은 서로 다르게 수용되고, 그 수용된 기억에는 그 사람에게 독특한 억압된 뭐냐면 욕망이, 실현시키지 못한 욕망이 거기에 개입된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3의 벡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기억에 배어있는, 수용된, 억압된 욕망, 실현시키지 못한 욕망의 벡터가 한 축을 이룹니다. 이게 바로 제3의 벡터다. 자, 여러분들 읽어봅시다. 여기서 이 프로이트에게서 이 소변 보는 꿈이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저는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골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시골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집으로 들어올 때 이렇게 내과 뚝에서 남자 친구들이 모여서 오줌 누기 시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승자는 멀리, 높이, 오래 싸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게 승자예요. 근데 이런 비슷한 놀이가 있었나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놀이의 꿈을 꾸면서 그러니까 마치 소변을 보고 싶었겠죠. 잠을 자면서 소변을 보고 싶은데 그때의 기억이 가져와서 거기서 우승하는 꿈을 꾸었다. 그러면 현실과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오줌 누기 시합이 항상 이 사람에게는 열등감을 일으키고 그것을 피하고 싶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 오줌 누는 것에 대해서 얽힌 억압된 욕망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며든다. 이게 제3의 벡터다 이거죠. 그것이 가장 프로이트가 잘 말하고 있는 것이 요 다음에 8단 만화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프로이트가, 내가 요것을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스캔을 해가지고 여기에 올린 거예요. 여기에 실제로 나오는 꿈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거 8단 만화를 한번 봅시다. 8단 만화의 그 밑에 이렇게 요 다음에 8단 만화에 대한 설명이 이제 조금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나눠드린 강의록에 요것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게 436입니다. 자, 이거예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앞뒤 1, 2페이지가 다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얘기를 해봅시다. 맨 위쪽 왼쪽이 뭐냐면 자기가 아기가 됐어. 아기가 돼서 엄마 손을 잡고 길을 가다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얘가 오줌이 마렵다 그랬어. 이게 바로 꿈꾸는 사람 자신입니다. 오줌이 마렵다 하니까 엄마가 너 전봇대에다가, 여러분들 이거 다 옛날 얘기입니다. 전봇대에다가
아이 꼬추를 내놓고서 오줌을 누게 했어. 그랬더니 바로 또 여기 저기 왼쪽 하단으로 내려오면은 그 오줌이 이제 오줌이 굉장히 많아. 오줌이 굉장히 많으면서 그 다음에 오른쪽 2단의 오른쪽으로 가니까 여기서 내가 돼. 내가 되니까 내가 되면서 강이 되면서 저기에 어떤 사람이 노젓는 사람이 배를 몰고 와요. 그러다가 3단의 왼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배가 커져. 그리고 완전히 대하가 됐어. 큰 강이 됐어요. 그래서 돛단배가 됐어요. 돛단배 그냥 큰 배가 됐어요. 그러다가 4단의 밑에 왼쪽에 가면 무엇이냐면 크루저야. 여러분들 크루저 여행하는 것이 꿈이죠. 그 크루저에서 그 선단에서 말이죠. 이렇게 엄마랑 손잡고 있는 거예요. 크루저를 타는 여행의 꿈이에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무엇이냐면 아기가 우는 꿈이 이제 떠오른 거예요. 딱 이제 꾸는. 이것이 이제 8단 만화인데 이 만화가 애 울음소리에 엄마가 깨는 꿈이에요. 이렇게 엄마가 깼어요. 자,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지금 꿈꾸는 현재는 무엇입니까? 꿈꾸는 현재는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 보는 꿈을 꿔요. 근데 소변에 얽힌 두세 가지의 기억이 있는 겁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봇대에다가 오줌을 누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주 어렸을 적에 오줌을 싸가지고 응애 하면서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맨 마지막 8단 오른쪽 4단 맨 하단에 있는 꿈. 이런 것이 그 소변과 관계된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소변이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대하가 되면서 크루저가 돼요. 크루저를 타고서 엄마랑 피크닉을 하는 거예요. 크루저 여행을 해요. 요게 겹쳐 있습니다. 요런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이것도 현실과 반대입니다. 현실과 반대인데 엄마랑 크루저, 피크닉, 여행을 같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들과 엄마만 여행하더라고요. 나 그런 장면을 여러 장면 봤습니다. 아들과 마치 둘이서 제가 유럽에 프랑스에서 유학한 학원 엄마와 아들이 다 컸어요. 대학 목생 다 컸어요. 둘이서 하는데 꼭 연인 같아요. 연인 같아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그런 장면은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찍. 근데 우리나라도 이게 나타났다 이거죠. 뭐냐면 엄마와 아들, 그 다음에 아버지와 딸 둘이서 조금 묘한 생각이 드는 그런 여행을 합니다. 오케이? 여행을 해요. 자,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은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이 주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우선 표면적으로는 오줌을 누고 싶고 그러니까 오줌에 대한 기억 두 가지. 아주 어린 시절까지.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엄마와 배를 타고 여행하는 거.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꿰뚫고 있는 게 있어요. 아주 제일 밑에.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랑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엄마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줌도 엄마랑 같이 있고 피크닉도 그러니까 오줌을 놓고서 대화를 이루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서부터 아주 그 요람 시절의 어린아이 단계, 요람 시절의 어린애까지 기억이 내려가면서 또 중간에 약간 피크닉을 하고 또 오줌을 아장아장 걸으면서 전봇대에 눕는 기억까지 하면서 이것을 같이 아우르고 있지만 여러 욕망이 소변의 욕구, 그 다음에 엄마랑 같이 여행하는 꿈 이런 거, 그 다음에 뱃놀이 하는 그런 거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지만 그것을 꿰뚫고 있는 마지막 하나 무의식이 있다 이거죠. 그것은 뭐냐면 엄마와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심리학에서 이것을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와의 분리불안. 그러니까 어머니와 분리되지 않으려고 하는, 오케이? 그리고 그 욕망이 그 밑에서 아주 근원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표면적으로 엄마랑 배여행, 크루저 여행, 또는 오줌을 놓을 때 엄마가 내가 그 요람에서 오줌 넣고서 할 때 엄마가 봐주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 엄마랑 같이 길을 가면서 아장아장 손잡고 가는 거, 이것을 표면적으로 역사적으로 아주 요람 시대서부터 그 서너 살, 그 다음에 피크닉 갈 정도로 약간 초등학생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금 자면서 오줌이 마려운 겁니다. 이것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꿰뚫는 것은 그 밑바닥에 있는 아주 근원적인 엄마랑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분리되지 않고 싶어하는 욕망이 여기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아주 층층이, 어쩌면 이 친구도 이렇게 오줌이 대하를 이루는 큰 강을 이루는 걸 보면은 이 친구도 오줌 누기 시합에서 우승하고 싶었는지도 또 몰라요. 그런 것도 또 여기에 개입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러면서 이런 만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이해했을 겁니다. 이럴 때에 여기 다음 벡터를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어린 시절에 요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에 대한 욕망입니다. 어머니의 욕망이에요. 어머니와 분리되지 않으려는 욕망. 그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분리불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원적인 제3의 벡터예요. 그리고 그 제3의 벡터, 근원적인 제3의 벡터 이외에 표면적으로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가지를 칩니다. 이 제3의 벡터가 가지를 쳐요. 그 가지가 뭐냐면 피크닉을 가고 싶었든지 크루저 여행을 하고 싶다든지 엄마랑 손잡고 가고 싶다라든지 그러면서 엄마가 자기를 돌봐주던 오케이? 요람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러한 어머니에 대한 욕망, 어머니의 욕망, 이런 분리불안은 뭐냐면 이게 제3의 벡터인데 이것이야말로 유아기의 무의식적인 욕망의 기억입니다. 기억의 욕망이라고 해도 좋고 욕망의 기억. 이것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합니다.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이것은 무의식적으로만 작용을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아까 우리가 어떤 명제를 했지 않습니까? 명제가 어떤 명제였습니까? 꿈은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이상의 소원을 동시에 성취한다. 그러면 이 욕망의 벡터에 대립하는 또 다른 벡터가 있어야만 이 명제가 맞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바로 금지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욕망, 어머니에 대한 분리불안은 반드시 무엇을 전제합니까? 어머니와 떨어져라. 오케이? 어머니는 금지된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것이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법조차도 무의식적입니다. 이 법조차도 여러분들은 이 법이 의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친상간 금지법. 근데 여러분들 법조항에 근친상간 금지를 하는 법조항은 사실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여러분들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근친상간이 안 된다는 것, 이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4, 5살 때 알아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압니다. 무의식적으로 알아요. 아, 그러한 의미에서 근친상간 금지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을 알아서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욕망과 함께 따라붙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조금 여러분들은 조금 뜨악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는데, 지금 제가 어머니의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의 욕망과 어머니에 대한 욕망과 어머니와 분리되고 싶지 않는 욕망과 금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있어서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가 있기 때문에 욕망이 생기는 거고, 욕망이 있기 때문에 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벡터가 이미 어머니의 욕망에 이 금지 벡터가 벌써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소설을 소설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대구 출신 소설가인데 금지된 것을 욕망한다. 근데 그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금지된 것을 욕망하는 게 아닙니다. 금지되었기 때문에 욕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금지되었기 때문에 욕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와 욕망은 같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다.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이 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벡터, 뭐예요? 소변 욕구와 수면 욕구가 서로 대립하면서 수면에서도 이쪽에서도 환각적으로 양보해서 나가면서 동시에 또 욕망이 금지와 대립하면서 이러한 꿈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벡터가, 난 지금 제3의 벡터라고 했지만 이미 벡터가 4개 막 이렇게 따라서 꿈은 이미 단 차원이 아니에요.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다차원적인 것이고 굉장히 복잡한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에게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들 호두 까보셨습니까? 호두 깠으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거 한번 호두는 까서 먹으면 고소하긴 하지만 까기까지가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고, 깠다고 하더라도 그 딱딱한 껍질을 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막 칸이 나눠져 있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은 호두가 바로 1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거든요. 마치 꿈도 이처럼 복잡한 여러 벡터가 같이 서로 대립하는 벡터들이 막 작용을 하면서 그것이 타협 형성물로 호두같이 다차원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마지막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어린 시절에 억압된 욕망의 기억. 오케이? 근데 이 욕망에는 이미 금지의 벡터가 작용하고 있다. 이 동시적인 것이다. 오케이? 동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서로 대립하면서 타협의 산물로 복잡하게 이런 8단 만화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뭐냐면 프로이트는 단타를 치지 않았다. 연타석일 뿐만 아니라 그것도 연타석 홈런을 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지점이 가장 큰 장외 홈런입니다. 장외 홈런이 무엇이에요? 어린 시절에 억압된 욕망의 기억이 기억의 제3의 벡터의 발견. 오케이? 그리고 그 제3의 벡터가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서로 다 다르고
오케이? 그리고 그 욕망이 기억과 결부되면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우리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꿈을 서로 다르게 꾸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대면 강의였다면 반드시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아까 꿈은 소원 성취다 라고 말해서 그것을 가장 잘 증명되는 것은 어린아이의 꿈이다. 요때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어른의 꿈은 다르지 않습니까? 어른의 꿈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프로이트는 여기서 그것을 정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다르지 않다. 단지 어린아이들의 꿈은 단순한 이유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생후 몇 개월 또는 1, 2년,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경험의 기억이 양이 작다. 그리고 단순하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런데 어른은 단지 워낙 복잡하게 이게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여기에 이 기억들이 막 얽히설키, 근데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얽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기억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소원 성취라고 하는 명제의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여기와도 연결이 됩니다. 성서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은 아주 복잡하고 아주 약간 위선적입니다. 아주 욕망에 대해서. 그러나 어린아이들의 욕망은 투명하고 깨끗하고, 오케이? 단순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진성과 명료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꿈은 어린 시절에 억압된 욕망을 환각적 방식으로 성취한다. 또는 꿈은 전의식적 소원과 무의식적 욕망을 동시에 충족시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소원과 욕망의 차이, 그 다음에 전의식과 무의식의 차이, 요것을 나중에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이라 봤자 바로 다음 시간이에요. 다음 시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요번에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30분밖에 못했거든요. 원래 45분을 해야지 되니까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이 무엇이냐면 꿈의 재료입니다.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에게 꿈을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꿈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는 무엇이냐면 꿈은 타협 형성이다. 이렇게 했다면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이상의 소원이 동시에 성취하고 타협적으로 이제 형성되는 산물이다 했죠. 그런데 요번에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꿈의 재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프로이트는 이 꿈의 해석을 여러 챕터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봅시다. 꿈의 재료, 꿈의 작업 또는 꿈의 기제, 그 다음에 꿈의 역학, 이렇게 여기서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물건을 만들어요. 물건을 만들면 목수가 어떤 책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책상을, 나무로 만든 책상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책상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첫째, 목재,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꿈이 이 책상과 같은 물건이라면, 만들어진 물건이라면 꿈에도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꿈의 재료예요. 자, 꿈의 재료는 마치 책상을 만들 때 목재와 같은 재료다. 그런데 책상을 만들 때 무엇이 또 두 번째 필요합니까? 이 도면이 필요해요. 마치 기계와 어떤 것을 만들 때는 항상 이것을 도면, 이 책상을 잘못 만들면 이게 무너집니다. 이게 이 책상에 만드는 일종의 뭐랄까 기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프로이트는 꿈에다 적용하면 이게 꿈의 기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꿈의 기제, 메커니즘, 꿈이 만들어지는 원리, 이것을 다른 말로 꿈의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이트가 처음으로 꿈을 뭐라 그럴까? 탐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개념적 도구를 만들면서 꿈을 탐험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다 만든 거예요. 꿈의 작업. 꿈의 작업은 뭐예요? 꿈이 만들어지는 원리. 요겁니다. 그러니까 메커니즘. 이것을 꿈의 기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나무를 자르려면 어떻게 합니까? 전기톱이 있어야죠.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목수가 못질을 하려고 해도 목수의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프로이트는 꿈의 역학이라고 말했어요. 다이내믹, 오케이? 다이내믹이다. 오케이? 이것이 바로 꿈의 역학의 꿈을 만드는 힘의 에너지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욕구, 소원, 욕망, 요구,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꿈의 역학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됐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만들어지려면 이 세 가지 차원이 필요해요. 꿈의 재료, 꿈의 기제, 꿈의 작업, 그 다음에 꿈의 역학이 필요하다. 그런데 요것은 무엇이냐면 요 세부적으로 본 것이고, 그럼 물건을 만들 때 큰 거시적으로 볼 때, 미시적으로 본 거고, 거시적으로 볼 때는 이 책상을 만드는 목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생산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상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사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소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비자. 그런데 꿈에 이것을 적용을 하면 물건의 생산자는 꿈꾸는 사람 자신, 이 사람이 꿈을 만듭니다. 꿈의 제작자예요. 그런데 그럼 소비자는 누구냐? 꿈이라는 물품을 소비하는 사람은 꿈의 향유자인 그 꿈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는 자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자는 꿈을 만드는 생산자, 제작자이면서 그것을 관람하면서 즐기는 향유자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꿈의 소비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 꿈에서는 1인 다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1인 다역이지만 미시적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는 세 가지 차원을 구분해야 된다. 꿈의 재료의 차원, 또 하나는 꿈의 작업, 꿈의 기제의 차원, 꿈이 만들어지는 원리의 차원, 그 다음에 꿈을 만드는 에너지의 차원. 이것을 셋을 구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선 첫 번째는 꿈의 재료입니다. 그런데 꿈의 재료에 대한 이 챕터도 한 150페이지 정도 돼요. 읽을 거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세 개지. 작게 나누면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크게 나누면 내외적인 자극이에요. 내외적인 자극.
근데 이것은 다시 세부적으로 외적 자극과 내적 자극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이 내외적인 자극으로 하나로 묶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나제잔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제잔재.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세 번째가 여기 있습니다. 나제잔재. 이게 어디 갔죠? 내가 이거 빼먹었나요? 큰일 났네. 여기 있군요. 세 번째. 어린 시절에 억압된 욕망의 기억. 기억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오케이? 근데 그 기억에는 억압된 욕망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배어 있다 이거죠. 그죠? 자, 요거 세 가지,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인데,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생소한 용어가 생소한데, 이것을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극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본다라고 할 때 물리적 자극이 뭐예요? 망막과 고막을 두드려야지, 자극해야죠. 그러면 자극은 물질적 자극입니다. 물질적 자극이에요. 무조건 자극이 있으려면 물질적이라는 것이 거기 앞에 붙어야 됩니다. 물질적 자극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물질적 자극에는 크게 외적 자극이 있고 내적 자극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면 외적 자극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자고 있는 순간에도 자극을 지각합니다. 가령 여러분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워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에서 빛이 확 들어와요. 눈을 때려요. 그러면 눈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빛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자극합니다. 이게 느껴요. 감각해요. 자, 그 다음에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듣습니다. 자면서도 들어요. 여러분들 이 자면서 듣는다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꿈 속에서 환청으로 듣는 소리와 밖에서 실제로 나면서 자는 중에도 그 소리가 들리는 외적 자극은 구분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환청과 환시와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 이게 다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적 자극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물리적 자극을 외적 자극이라고 말해요. 그럼 내적 자극은 뭐냐? 내적 자극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오줌이 마렵죠? 여러분들 배고프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자극입니다. 배고픔은 위벽에 있는 것에 뭔가 배고픔의 자극이 건드리는 거다. 그럼 자극을 우리는 지각하면서 해독해요. 이것을 배고픔이다 라고 해독을 합니다. 어떤 때는 속쓰림이다 라고 해독을 하는 거죠. 그것을 지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변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미 소변의 양이 방광을 자극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극. 이 자극은 내적 자극이에요. 그러니까 생리적인 욕구는 내적 자극을 통해서 전해져요. 내적 자극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근데 이 내적 자극은 여기서 외적 자극과 내적 자극이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데 여기서 차이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외적 자극은 피할 수 있지만 내적 자극은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귀를 막거나 그 장소를 떠나면 되는데 배고픔의 자극은 내가 배고픔의 자극을 느끼지 않겠다라고 해서 자극을 피하거나 없앨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내적 자극은 아주 강제적인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냐면 우리가 말하면 독재적인 거예요. 독재적인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해소하지 않으면은 죽을 운명에 놓이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내적 자극과 외적 자극의 구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적 자극은 피할 수 없는데 반해 외적 자극은 피할 수 있다. 따라서 내적 자극의 즉은 강제적인 것이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요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그것을 알아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내적 자극은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적 자극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적 자극의 강제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강제성이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무엇입니까? 내적 자극은 억압되지 않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이쪽 쪽은 내적 자극은 억압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고픔이라든지 무엇일까요? 배고픔이라든지 어떤 것이요? 소변욕이라든지 이것은 억압되지 않아요. 다르게 말해서 금지될 수 없어요. 그것은 금지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요 금지가 나오니까 금방 어디로 연결되죠, 여러분들? 자, 뭐냐면 아까 말했죠. 우리가 꿈이 서로 다른 것은 어린 시절에 억압된 욕망의 기억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럴 때 억압된 욕망이 나왔고 그 억압은 반드시 금지가 따라붙어요. 금지. 완전히 내적 자극과 다르네. 따라서 억압은 사랑의 욕망만이 억압될 수 있어요. 내적 자극은 절대 생리적인 욕구는 억압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랑만이 금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만이 금지될 수 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정신분석에서 무엇이 이제 중요해지느냐 하면은 무의식을 구성하는 것은 억압된 욕망이 무의식을 구성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의식할 수 없습니다. 글리 가게 되는 것은 사랑과 욕망뿐입니다. 억압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욕망뿐이고 그것은 금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요. 아까 어머니에 대한 욕망이랬죠. 그것은 억압되고 금지됩니다. 그러나 나의 배고픔은 억압되고 금지될 수 없어요. 반드시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의식은 무엇과만 연결이 되느냐 하면 욕구와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욕망과만 연결이 됩니다. 무의식은 억압과 무의식은 욕망만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내적 자극과 외적 자극의 차이입니다. 자, 다시 외적 자극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서부터 이러한 외적 자극과 내적 자극은 우리가 욕구라는 욕구 충족의 꿈에서 어느 정도 했지만 외적 자극은 사실은 이것이 꿈의 재료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지 않았어요. 요것은 새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외적 자극은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많은 꿈의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외적 자극이 꿈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 이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을 자면서도 바깥에서 소리 나는 소리와 바깥에서 나를 촉각을 자극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냄새의 자극 이런 것들을 잠을 자면서도 우리는 지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지각은 꿈이 환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환각과 다른 겁니다. 이건 실제적인 물리적 자극을 내가 지각하면 돼. 그 지각하는 것이 재료가 돼서 환각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지각과 이 지각이
꿈의 재료가 되면서 나중에 환각적인 꿈의 재료가 되는 것이지, 이 지각은 실제로 우리가 자면서도 그것을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이 무엇이 중요하냐? 아, 우리는 잠을 자면서도 의식과 지각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잘 봅시다. 여러분들, 내가 무의식적인 욕망의 기억이 꿈의 제3의 벡터라고 했는데, 제가 꿈을 타협 형성물이라고 했지 무의식이라고 안 했거든요. 그러면 꿈은 무의식의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 무엇과 무엇의 타협 형성물이냐면은 무의식과 의식적 지각의 타협 형성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라서 꿈은 무의식의 형성물이지 무의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는 이제 차후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뭐냐면 꿈속에서도 의식과 꿈속에서도 하지 말고 자면서도 의식과 지각이 활동하면서 바깥에서 나는 소리 다 듣고, 바깥에서 나의 피부를 갖다가 만지는 거, 이거 다 촉각을 하면서 이것을 꿈의 재료로 이용한다. 그래서 꿈의 재료로 이용해서 환각화한다 이거지. 환각으로 꿈을 꾸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요 사실, 의식과 지각이 활동한다, 이런 포인트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꿈의 재료를 더 이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